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경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성 전화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는 건데 이 전 장관이 통화 내용을 직접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순직해병특검의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VIP 경로 없었어도 초동 수사 결과 번복하셨을까요?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 내렸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관장님? 11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경로 회의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 질책을 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자신이 결재한 이 초동수사 결과를 하루 만에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질책성 우려의 말씀을 한 것이라며 경로가 본질이 아니라 통화의 내용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해 이 지적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장관 판단하에 결재를 번복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내일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내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R&D 예산은 대폭 삭감되던 그 무렵 신설된 이 장학금 제도엔 3년간 100억 원 가까운 나랏돈이 쓰였는데요. 심지어 이 제도가 정작 교육부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학금 제도 발표 시기가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 벌어지던 시점이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진중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는 돌연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동행 인사가 누군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모두 비공개,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장학금 제도 신설도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귀국하자마자 국무회의가 소집됐고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에 국제 재건 인재 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특정 단일 국가 학생만을 위한 과정은 프로그램이 생긴 지 5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선발 과정도 기존 장학생 선발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성적도 보지 않았고 대학 석박사 과정 학생만이 아닌 어학 연수생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3년간 장학금을 받은 우크라이나 유학생은 모두 343명, 100억 원 가까운 나랏돈이 쓰였습니다. 과정도 파격적이고 큰 예산까지 쓰이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발표 직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당시 국무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내려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거쳐야 하는 공청회도 부처 협의도 예산 심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관료와 통제 없이 지금 무분별하게 이 통치자의 그냥 의사에 따라 진행된 거 아니냐. 예산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참 의심스럽다. 비슷한 시기 국내 인재 양성을 위한 R&D 예산은 4조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일각에선 무리하게 추진된 장학사업 이면에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순방 2달 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발표했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순방 뒤 5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 부분을 파헤치고 있는데 교육부마저 이들 주가 조작 사건에 동원된 건 아닌지 풀어야 할 의혹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공수처가 딸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돼 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요. 12.3 내란 당일의 행적과 윤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심 전 총장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반년 만입니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이 낸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돼 있었는데 심 전 총장에 따른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류 심사 등 전형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거라며 채용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 공무직 채용입니다. 심 전 총장 딸은 올해 초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합격했는데 서류 전형에선 3등이었지만 면접에선 심사위원 3명 중 2명에게 만점을 받고 1등으로 뽑혔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공지했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며 전공 분야를 국제 정치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 씨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의혹에 대해선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제 권한이 없어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구치소에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에 출석했던 다른 핵심 피의자들과 달리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꼼수를 썼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로 내란특검 출석 일정이 공개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러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올라간 겁니다. 출석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아직 조사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공지를 하던 박 전 장관 측은 정작 출석을 하는 오늘은 일정과 관련한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에 따른 직무 수행이 필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면서도 내란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박 전 장관 측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그날 국무회의에 있었던 것이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특검은 탄핵 심판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박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교회 설교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비난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는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우는 극우 성향의 목사가 맡고 있는 곳인데요. 김 관장이 취임 직후 기독교 행사를 이유로 수차례 업무 추진비를 써가며 이 목사를 만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올해 3월 2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충남 아산의 한 교회 연단에 섰습니다. 대뜸 대통령 탄핵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국권 통수권자가 없어요. 대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권위가 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항일 독립운동을 깎아내리는 듯한 주장이 이어집니다. 윤봉길 의사가 막 폭탄도 던지고 이봉창 의사가 막 나오고 나석주 의사가 나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광복이 연합국의 선물이라던 지난 광복절 지난 1월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일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계엄 포고문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그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논의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정식 안건으로서 이렇게 제기가 됐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 지난달 19일 특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국회에서 명백히 위증을 했지만 이미 특위 활동이 끝난 뒤라 고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특위 해산 뒤에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 특위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 신뢰도나 위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 시행 전에 있던 위원회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이렇게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을 부칙에 넣어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누굴 지키려 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거짓 증언했거든요. 근데 특위가 종료돼서 저희 고발을 못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법이 시행되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위증죄 고발 조치가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해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여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 심사 대상에 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방통위를 없애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그러자 이 위원장은 갑자기 방송과 언론은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거론한 건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등 야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자중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마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냐며 항의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다수결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을 두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헌정사상 우리가 헌법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개편안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사권이 통제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우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법 역시 경론 이후 여당 주도로 가결됐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례적으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 독립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국민께 큰 상처를 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결자 해지를 당부했는데요. 이에 천 처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국민과 국회 덕에 헌법 질서가 회복됐음을 인정하고 사법개혁에 법원이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는데 다만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가 처음부터 위헌적 조치라는 걸 분명히 밝혔다는 표현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례적으로 국회를 찾아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습니다.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 의장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돌아보라면서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 등 최근 사법부가 초래했던 논란에 대해 뼈있는 일침을 날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바로 불과 며칠 뒤에 또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상에서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나와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하지만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키고 있을 때 대법원 간부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계엄 당일에 사법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서로 대화했던 부분은 의장실에서 정리해서 쿨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그 계엄 당일 밤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때 회의 소집하시고 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헌법수호 천명 안 하셨다고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만남에서 천대엽 처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주로 전달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내부 갈등설에 휩싸였던 민주당이 다시 한 목소리로 공세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삼권 분립을 흔드는 명백한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겐 반발할 자격도 없다며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4년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사유로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 대법원장 사퇴는 물론 구속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두고 당내 갈등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가 청문회를 결정한 법사위원들을 일제히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회의 시작부터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 소란을 피운 영상을 보여주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 대법원장이 세종을 거론하며 나를 세운 것에 대해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지 말라, 이재명 제거를 노린 조희대의 9.1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는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막말입니다. 법 좀 안다고 법 앞세워서 전형적인 법꾸라지 궤변입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봉합에 나선 건 내부 신경전으로 자칫 사법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나 탄핵 등 사법부를 압박할 카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고려도 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의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무너지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쯤에서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사법부 흔들기는 독재적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추석 연휴까지 여론전을 이어가기 위해 무한 필리버스터 전략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오는 3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내 신중론이 여전하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수원이 원전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맺은 계약이 일방적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종신계약이라는 내용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한수원이 최종 협정서를 빼고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애썼거나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문서를 삭제 또는 은폐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료 등으로 1조 1,400억 원을 지불해야 하고 체코를 제외한 유럽, 북미, 일본 같은 핵심 시장은 양보해야 합니다. 이 협정은 당초 알려진 50년이 아닌 사실상 종신계약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 졸속 협상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곧바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최종 협정서를 제외한 관련 문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인 회의록이나 보고 문서조차 없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관련 협상이 지속적으로 조정 변경돼 왔다면서 주로 대면 논의와 구두 보고로 진행돼 공식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온 거 하나 그냥 덜렁 사인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삭제했을 거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서는 안 될 위법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업무 위반부터 종결 단계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밀에 맞게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이라고 해서 기록을 남길 수 없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계약 체결을 이끌었던 황주호 당시 한수원 사장은 최근 사임했습니다. 전국 40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탈핵 시민행동과 시민 800여 명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의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어제 출국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7박 9일 동안 매일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짜여 있는데도 혈세로 외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끈했습니다. 공태연, 송서영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7박 9일 해외 출장을 떠나기 위해 속속 모여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국민의힘 6명입니다. MBC가 입수한 출장 계획서에는 국내에서 노후화돼 쓰지 않는 소방차 지원이 주 목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폐기되는 소방차를 전달해주는 전달식 때문에. 그런데 세부 일정을 살펴보니 유명 여행지 방문이 거의 매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착 바로 다음 날 찰은 캐니언에 갑니다. 중앙아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며 트레킹 코스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주말에는 이시쿨 호수 같은 관광 일정만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차피 기간 연수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그거라도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방문 예정 관광지는 침블락 국립공원, 오시바자르 전통시장, 알라아르차 국립공원, 알라투 광장 등 모두 6곳입니다. 소방행정과 관계없는데 왜 가는지 묻자 엉뚱한 답을 합니다. 호수는요? 호수도 우리나라 요만한데 그 나라 크니까 크게 만들 수 있는 호수가 어디 있는지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캐년 같은 절벽 그런 것도? 근데 캐년 없으면 캐년 개발을 좀 해봐야지. 게다가 이번에 소방차가 전달되는 나라는 키르기스스탄뿐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지원 안 했다는데요? 이번에 이쪽 주고서 그쪽하고도 또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또 나오겠지. 외유성 출장 아니냐고 묻자 나라가 크니까 6시간에서 7시간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조금 좀 색다르게 봐줘야 되는. 잠깐만 가서 봐야 주민들 대표로서 뭔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출장 계획서와 다른 말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관광지 견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장심사 회의록을 보면 한 의원이 놀러 가는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자 출장 대표 의원은 상당히 세밀하고 아주 강행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출장에는 모두 3,500여만 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